그럼 3월 2일 날 문제를 볼게요. SJ컴퍼니의 외상매입금 결제하기 위하여 영동물산으로부터 받은 약속금 600만원을 SJ컴퍼니에게 배서 양도하고 잔액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 자, 지금 이 문제는 외상매입금 1100만원을 갚는데 영동물산한테 받은 어음을 배서 양도하고 600만원, 500만원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한 거죠. 자, 그럼 항상 기본적으로 우리가 위치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게 돈 주고 받은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도 보통예금에서 돈 줬대요. 그럼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적어 놓고, 그럼 보통예금에 돈 줬는데 돈 준 이유가 외상매입금 갚는 거죠. 그럼 차변에 외상매입금이다. 그럼 일단 기본적인 위치들이 잡혀가죠. 그럼 얘는 SJ컴퍼니고 외상매입금이 1100만원이다. 그럼 보통예금에서 돈 줘야 되는데 우리는 어음 준 거 뺀 500만원만 줬고 600만원은 어음 배서 양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영동물산이 지금 이 문제는 사실 시험 문제지만 조금 미스난 게 제품 매출 건지 아니면 기타 채권인지 사실 명시가 안 돼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받을 어음이라고 쓰시고 미수금이라 쓰실 분 없잖아. 사실 이 문제는 좀 미스난 거죠. 그리고 거래처는 용돈물산이라고 꼭 써줘야 되겠죠. 우리가 장부에 썼을 때 용돈물산한테 받을 어음이라고 적혀 있었으니까 이 용돈물산한테 받을 어음을 지워줘야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4월 30일 회사는 영업부서 직원들에 대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며 4월 불입액이 300만원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 자, 그럼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 300만원을. 자, 그리고 차변에 이제 확정급여형이다. 그럼 우리 자 다시 복습할게요. 확정급여형은 퇴직연금 운용자산, 그리고 확정기여형은 퇴직급여. 이렇게 개념 과목을 선택할 거죠. 그럼 얘는 확정급여형이니까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다 300만원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다음 5월 12일 당사는 자금 악화로 주요 매입처인 주식회사 상생유통에 대한 외상매입금 4천만원 중 3,800만원은 보통예금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면제받았다. 그럼 이번에도 보통예금에서 3,800 나갔어요. 그럼 돈 나간 이유가 외상매입금을 갚았는데 외상매입금은 4천만원인데 3,800만원만 줬네. 그럼 차이 나는 이 200만원은 그렇죠. 채무인 외상매입금을 면제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익 본 걸 채무 면제 이익이라고 하는 거죠. 자, 다음 5월 25일 당사는 한 주당 발행가액 4천원 주식수 5만 주의 유상증자를 통해 보통예금으로 2억 원이 입금되었으며 증자일 현재 주식 발행 초과금은 2천만 원 있다. 한 주당 액면가액은 5천 원이며 하나의 거래로 입력할 것.
자, 그럼 유상 증자, 자본금 증가시킨 거죠. 그러면 이때는 무조건 대변의 자본금. 그럼 이 자본금이란 계정 과목은 무조건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5만 원, 5만 주를 5천 원짜리를 5만 주. 그러면 2억 5천만 원이 되겠죠. 그런데 발행을 주당 4천 원에 해서 2억 원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발행가가 4천 원이니까 그럼 이 돈은 보통 예금으로 2억 원이 들어왔죠. 그럼 우리 액면가 2억 5천짜리를 발행을 하고 2억 원 받았으면 손해본 돈 5천만 원을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할 건데 주식 발행 초과금이 2천만 원 있으면 이걸 먼저 우선 상계를 하고 나머지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주식 발행 초과금 2천만 원을 먼저 우선 상계를 하고 3천만 원을 그렇죠.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이다라고 해야 되죠. 자, 항상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할인 발행 자금 감자차익 감자차손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이것들은 무조건 우리는 우선 상계해야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이는 자본 우선 상계. 과거에는 장부를 조회를 시켰어요. 이 2천만 원을. 근데 언제부턴가 이렇게 적어줘요. 그럼 우리 센스가 있으신 분은 적어주면 얘 손해봤는데 얘 적어준 거는 얘 우선 상계하라고 그랬구나라고 그냥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다음 6월 15일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 중인 주식회사 3삼의 주식을 전부 4,700만 원에 처분하였다. 주식 처분 수수료 4만 5천 원을 차감한 잔액이 보통 예금으로 입금되었다. 자, 우리가 보유 중이던 주식을 처분하게 되면 우리 장부에 적혀 있던 걸 먼저 지우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장부에 5천만 원이다라고 단기 매매 증권이 적혀 있었으니까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지우기 위해서 대변에 5천만 원이다. 그리고 보통 예금으로 돈이 들어오는데 4,700만 원에 팔았는데 수수료 4만 5천 원을 빼고 들어왔어요. 그럼 들어온 돈은 4,695만 5천 원이 들어왔죠. 그럼 이 4만 5천 원도 단기 매매 증권 처분하면서 손해본 돈이죠. 그래서 304만 5천 원이 우린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이 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자, 우리 일반 전표는 끝났죠. 자, 그럼 지금 한 것까지 자, 거래처 쓰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해 봅시다.
이제 메인 매출 전표를 봅시다. 자, 이번엔 메인 매출 전표 쓰기 전에 과세 유형부터 찾아볼게요. 자, 여러분들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열어서 첫 번째 날짜인 6월 13일이라고 치면 아래 부가세 유형이 나오죠. 그럼 이걸 보고 과세 유형 앞에 찾아서 번호만, 시험 때도 다 이렇게 아래 빈칸들이 있으니까 아래에다가 과세 유형 번호만 적어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세 유형 잡는 게 포인트인데 그 과세 유형 잡는 거에 함정을 줄 수 있는 게 문제 내용이에요. 그래서 문제 내용은 다 읽지 말고 과세 유형은 증빙 서류로 찾는 거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 내용에 현혹 안 되게 그냥 증빙으로 과세 유형부터 먼저 잡아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6월 13일 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했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했으면 11번 매출과세고, 얘는 11번이고, 두 번째는 우리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죠. 과세품이냐 면세품이냐 볼 건데 부가가치세가 20만원 별도로 있네요. 그러면 57번 카드과세가 되고, 그럼 57번 카드과세. 다음 9월 15일은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받았죠. 세금계산서 받았을 때만 불공제사유인지 확인할 건데 매입거래처 선물 접대죠. 그래서 54번 불구. 다음 9월 22일 날 증빙이 안 보여. 세금계산서나 현금 영수증 아무것도 발행 안 했대요. 그럼 무증빙인데 부가세 포함 과세 거래를 했죠. 그럼 14건별이죠. 그럼 14건별. 다음 5번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불공제사유인지 봤는데 원재료면 그냥 51번 매입과세. 이렇게 과세 유형을 먼저 체크해 놓고, 자, 그럼 이제 6월 13일 거부터 볼게요. 당사가 제조한 제품을 주식회사 대한에게 판매하고 다음과 같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판매 대금은 전액 다음 달 말일에 받기로 하였다. 자, 그럼 얘는 11번 매출과세 알고 제품 팔았고, 그리고 다음 달 말이 받기로 했으니까 외상 매출금. 그게 끝이죠. 그러면 자, 메인 매출 전표에 11번 매출과세, 전자제품, 거래처는 주식회사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차변에 외상 매출금으로 써주면 되겠죠. 다음 7월 25일 회계부서에서 사용하기 위한 책상을 카이마트에서 구입하고 구매 대금을 다음과 같이 법인카드인 세무카드로 결제하였다. 구입 시 자산 계정으로 입력할 것. 자, 우리 회계부서 사용할 책상이니까 자산이면 비품 처리하라는 이야기죠. 그럼 비품이고 카드니까 미지급금이네. 자, 그럼 7월 25일 날 카드는 세무카드. 57번 카드과세고 책상을 샀고 220만 원이라고 쓰면 분리될 거고, 거래처는 카이마트, 카드사는 세무카드. 분계 카드라고 하면 미지급금에 카드사가 붙으니까 원재료를 비품으로 수정해 주면 되겠죠.
다음 9월 15일 생산부문 매입 거래처 선물 전달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영선으로부터 선물 세트 매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 중 3만 원은 보통 예금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한 달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럼 54불공이었고 매입 거래처 선물 500번대 접대비고 보통 예금 30만 원 나머지는 미지급금. 그럼 되겠죠? 자, 9월 15일에 54번 불공 선물 세트를 사는데 150만 원의 별도 거래처는 영선 전자세금 계산서고 불공지 사유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 분계는 혼합이라고 해야겠네요. 자, 500군데 접대비고 보통 예금에서 30만 원 나머지는 미지급금이다. 다음 9월 22일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 110만 원이 입금되어 확인한 바 동 금액은 비사업자인 김길동에게 제품을 판매한 것이다. 단 별도의 세금계산서나 현금 영수증 발급하지 않았으며 거래처는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한. 자, 그럼 우리는 14건별인 거 알았고 제품 판 거고 보통 예금 돈 들어온 게 끝이죠. 얘는 그럼 9월 22일 날 14건별 제품 팔았고 110만 원 쓰면 분리될 거고 안 써도 된다니까. 혼합해서 차변의 보통 예금이다. 근데 무방함이라고 해놓고선 김길동이라고 쓰면 있어요. 그죠?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일반적으로 일반 개인 소매인한테 소비자한테 물건 파는데 이체받고 뭐 당신 누구세요 이렇게 못 물어보죠. 그죠? 자, 9월 28일 당사는 원재료를 주식회사 진행상사에서 매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았으며 이와 관련하여 대금 중 1,500만 원은 보통 예금에서 지급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였다. 그럼 51번 매입가세고 원재료 차변에 샀고 보통 예금 1,500 나가고 나머지는 외상 매입금이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네요. 다음 부가세 신고서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에 다음 자료 보고 2021년 1기 확정신고 기간에 수출 시점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단 거래처 코드 및 거래처 명도 입력할 것. 자, 일단 1기 확정이죠.
4월부터 6월이면 처음 볼 게 선적일이 그 이번 신고 기간 안에 있는지를 봐서 신고 기간에 해당 안 하면 입력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전부 다 이번에 해당하고, 그 다음 자 우리 선적일하고 환가일하고 봤을 때 선적일이 더 빠르니까 그럼 얘는 선적일 기준 환율. 두 번째는 환가일이 더 빠르네요. 그러면 환가일 기준 환율. 얘는 선적일이 더 빠르니까 선적일 기준 환율. 이렇게 선택을 해서 입력을 하면 되겠죠. 선적일 날짜는 선적일을 무조건 쓰는 거예요. 환율을 선택할 때 두 개 중 빠른 날 환율. 환가한 날. 환가 안 하면 선적일 기준 환율인 거고. 자, 그럼 이제 신용 수출 시점 명세서로 가서 자, 4월부터 6월 첫 번째 1304-10-044-689X 2020년 4월 6일. 자, 항상 국가를 보는 게 아니고, 예, 서른씨 이따 올려드릴게요. 자, 국가를 보는 게 아니고 통화를 보는 거예요. 항상 지금 여기 우리가 미국이라고 쓰니까 이제 국가라고 오인할 수 있는데, 우리 과거에 일본한테도 US 달러로 거래하고 이런 적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 통화. 자, 이렇게 하면 수출 시점 명세서 작성이 되었고, 이건 환율만 잘 잡으면 끝이죠. 자, 다음 2번. 다음은 21년 2기 확정신고 기간에 대한 관련 자료이다. 이를 반영하여 21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한다. 자, 일단 제가 매출만 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해보면, 세금계산서 과세매출액이면 과세의 세금계산서 1번 칸에 갈 거고, 신용카드 과세매출액이면 과세의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이 3번 칸에 갈 거고, 얘도 3번 칸에 같이 둘이 합쳐서 갈 거고, 내구 신용장에 의한 영세매출 세금계산서 발급 영세율의 세금계산서인 5번 칸에 갈 거고, 직수출은 영세율의 기타 증빙 없으니까 6번 칸에 갈 거고, 대손세액공제에 과세제와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아래 사유로 대손세액이 확정된다. 2021년 9월 25일 부도 발생한
주식이사 한국에 대한 받을 어음 3,300만 원. 얘 대손세 공제 되나요? 안 되죠. 6개월이 경과 안 했죠. 그러면 얘는 빼고 이건 다음 과세기간에 될 거고 10월 5일 소멸시효 완성된 주식회사 상담에 대한 외상매출금 2,200만 원. 얘는 되겠죠. 그럼 대손세 공제를 받는 거니까 그럼 얘는 플러스로 써야 되나요? 마이너스로 써야 되나요? 이번에 못 받았으니까 안 내게 해주세요. 빼주세요라고 신고하는 거죠. 못 받았으니까 빼주세요. 그래서 마이너스고 부가가치세 200만 원을 8번 칸에 쓸 거예요. 자, 그럼 먼저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가서 10월부터 12월 자, 첫 번째 매출에 1번 8,008억 원을 쓰고 다음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둘이 합쳐서 6천만 원이라고 써주면 되고 자, 내국 신용장 세금계산서는 여기 직수출은 여기 그리고 대손세액 공제는 200만 원 이렇게 하면 매출은 입력이 끝났고 자, 다음 매입 자료에서 전자세금계산서 과세 일반 매입액 6억 1천만 원 그럼 10번 칸에 쓰면 되고 전자세금계산서 고정자산 매입액이 업무용 기기장치 6천 비영업용 승용차 1800cc가 3천 그럼 얘 둘이 합쳐서 9천만 원은 11번 그런데 51번에 3천만 원을 또 써줘야 되겠죠. 3천에 300을 얘는 공제 안 되니까 9천만 원 썼다가 3천 뺄 거예요. 그럼 10번에 6억 1천만 원에 6,100만 원 그리고 9천만 원에 900만 원 다음 51번이 아니고 50번이구나. 자, 50번에 3천만 원에 300만 원. 자, 다음 기타에 이기 예정신고 시 미환급된 세액이 300만 원. 이건 21번 칸에 쓰기만 하면 되고 정상적으로 수취한 종이세금 계산서 예정신고 누락분 공급가액 1천만 원. 자, 우리는 예정신고 때 누락한 거 세금 계산서니까 우리 38번 12번에 38번에다가 얘를 쓰는데 자, 종이세금 계산서를 받았어요. 가산세 있나요? 없죠. 우리가 발행을 하면 안 되는 거지 받는 건 문제 없어요. 상대방이 2억 이하의 개인 사업자일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받는 건 아무 문제 없어요. 종이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얘는 공제 받으면 되고 매출 자료 중 세금계산서 지연 전송분 500만 원. 얘는 그럼 지연 전송에다가 가산세에 500만 원 써주기만 하면 되겠네요. 그럼 뭐 납부세액이 누락된 거 없으니까 부가세포상 가산세 외에는 가산세는 없겠네요. 자, 그럼 먼저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 300만 원이 있고 다음 예정 누락분 세금계산서 수취분이 1천만 원에 100만 원이 있고 그리고 가산세 세금계산서 지연 전송 500만 원이 있죠.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공급 가액 과세 표준이 가산세 과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500만 원을 써주면 되겠죠. 그럼 지금 여기에서는 누락한 납부세액이나 이게 있어야지 가산세를 하는 거지 누락한 게 환급세액이 크면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죠.
그래서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는 없고 이대로 저장하면 끝이 나네요. 자, 이제 계산 문제를 봅시다. 자, 계산 항상 수동 계산부터 하자라고 했죠. 자, 그럼 1번 영업사원 출장용 차량에 대한 보험료 전액을 가입 당시 보통예금으로 계좌 이체 후 비용 처리하였다. 그럼 보험료로 처리했다는 거죠. 월화 계산하라는데 1000만 원을 냈네요. 도대체 차가 어떤 차길래 보험료가 1000만 원이야. 자, 그럼 가입 기간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간이에요. 딱 절반이잖아. 그죠? 자, 그럼 절반은 내년 거, 절반은 올해 거. 그럼 500만 원은 내년 거니까 자, 이 생각이 잘 안 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7월 1일 이렇게 알려주죠. 그러면 시험 때는 무조건 일반 전표에 7월 1일 날 아이고 이렇게 납부한 기록이 들어가 있어요. 무조건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게 데이터를 넣어두니까 그러면 차변에 보험료라고 썼으니까 차변에 썼던 이 계정 과목을 무조건 대변에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 분계만 먼저 하면 자, 대변에 보험료 800번 되고 방금 우리 금액 절반 500만 원 알았죠? 그럼 500만 원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건 비용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리 준 비용이다. 선급 비용이라고 써주면 돼요. 만약에 수익 가지고 하는 거였으면 대변에 적혀 있고 차변에 쓸 거예요. 그러면 수익이니까 선수 수익이라고 쓰면 되고 그렇게 생각하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갈 수 있겠죠. 자, 다음 두 번째 21년 9월 1일 기업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연 3% 이자율로 1년간 차입하였다. 이자는 원금 상환과 함께 1년 후 보통 예금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단 월하에 계산할 것. 이렇게 예상 문제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은 먼저 이 이자를 줘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줘야 되는 거죠. 이자 줘야 되면 이자 비용, 이자 받아야 되면 이자 수익. 그렇게 그냥 바로 생각하면 돼요. 그럼 비용 자리는 차변이니까 차변의 이자 비용. 받아야 되면 대변의 이자 수익.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런데 지금 얘는 아직 안 준 거잖아. 그래서 미지급 비용. 만약 받아야 되면 아직 못 받은 수익이니까 미수 수익.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이자를 계산해야 되겠네요. 2억 원에 3% 곱하기 9, 10, 11, 12 네 달이네요. 12분의 4 이렇게 하면 200만 원이 올해의 이자가 되겠네요. 그럼 이자 비용은 200만 원, 미지급 비용이 200만 원이다. 자, 다음 3번 당사가 기말에 공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고 자산은 다음과 같다. 추가 정보를 고려하여 결산에 반영하시오. 자, 기말 원재료,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이 있는데 매입한 원재료 194만 원은 운송 중에 있고 선적지 인도 조건이래요. 자, 그럼 지금 이 194만 원이 지금 여기에 안 들어가 있겠죠? 그럼 얘 우리 거예요? 우리 거 아니에요? 자, 선적지 인도 조건이라면 선적지에서 넘겼죠. 사는 사람한테.
그래서 운송 중에 있다는 건 선적배에 실었으니까 운송할 거잖아. 그럼 그때부터는 매입자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매입자 입장이에요? 매출자 입장이에요? 매입자 입장이니까 우리 거잖아. 근데 여기 안 들어가 있으니까 얘를 더해줘야 될 거고. 다음 당사 제품 적성품은 위탁 판매를 말하는 거예요. 485만 원이 수탁 업체들이 보유 중에 있대요. 그럼 수탁자는 나한테 물건 사간 게 아니죠. 그래서 수탁자가 판매하지 않은 재고자산은 내 재고자산이에요. 그럼 제품에도 얘를 더해줘야 되겠네. 내 재고자산이 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가 창고에 보유하고 있는 게 공장에 보유하는 게 이거라서 내 공장에 없는 게 얘네들인데 얘네들이 다 내 거라서 더해준다 이야기예요. 그럼 이따 우리 자동 계산 가서 얘 둘이 합쳐서 344만 원, 얘 합쳐서 1135만 원을 이따 써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 4번은 결산일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에 대하여 1% 대손 추정률을 적용하여 보충법에 의해 일반 기업회계 기준법에 따라 대손 충당금을 설정한다. 그럼 얘는 반드시 결산 자료 인용 메뉴만을 이용하여 입력하시오. 그럼 마이너스 뜨든 뭐든 무조건 결산 자료 입력 메뉴만 이용하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고마운 거지. 그죠? 얘도 자동 결산 가면 되고. 자, 5번에 결산 마감 전 무형자산 잔액이 3천만 원이 있으며 이 영업권은 21년 5월 20일에 취득한 것이다. 단 무형자산에 대하여 5년간 월할 균등 상각하며 상각기간 계산 시 1월 미만 기간은 1월로 한다. 그럼 얘는 지금 올해 취득했네요. 그리고 5월달 포함해서 5, 6, 7, 8, 9, 10, 11, 12 8달이죠. 그럼 8달이면 3천만 원을 우리는 무형자산은 특별한 말 없으면 균등 정해법인데 이 균등상각 적혀 있고 그리고 무형자산은 잔존 가치가 없기 때문에 올해 상각비를 계산하면 3천만 원에 그냥 나누기 5 그리고 8달 12분의 8 하면은 금액이 400만 원이 나오네요. 그죠? 그럼 얘 수능 계산 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자동 계산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 기말 재고자산 쓰고 그리고 또 대손 충당금도 할 거니까 거기 가서 영업권 찾아서 400만 원 써주면 되죠. 공 하나 더 있네. 자, 그럼 우리 1, 2, 3번만 1, 2, 3번 아니죠. 1번, 2번만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수정 분계를 먼저 할게요. 자, 대변에 보험료 500만 원 취소하고 얘는 상급 비용이다. 차변에 이자 비용 200만 원, 대변에 미지급 비용 200만 원이다. 그럼 이제 얘는 끝났으니까 계산자료 입력 메뉴로 가서 자, 이 기간 쓸 때는 그냥 엔터 쳐라 그랬어요. 날짜 또 마음이 급해서 실수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럼 3번 문제는 기말 원재료 재고액에 150만 원에 194만 원 더해서 344만 원을 써주고 그리고 조금 아래 내려서 기말 제공품 재고액에 630만 원 쓰고
기말 제품 재고액에 650만 원에 485만 원 더해서 1135만 원을 써주고, 다음 4번은 이번에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만 1% 설정하라는 거죠. 그러면 대손삼각 눌러서 1%는 맞고 얘는 마이너스인데도 그대로 하라는 거네요. 그럼 외상 매출금만 두고 다 지우고, 그리고 결산 반영. 그럼 이제 얘가 들어왔고, 다음 판관비 좀 아래쪽에 영업권에다가 방금 계산했던 400만 원을 써주고, 자, 다 하셨으면 계산자료 입력의 생명 전표 추가 클릭하고, 예, 그러면 자동 결산 분계 완료. 이렇게 하면 얘는 끝났죠. 예? 예. 아니야, 위에 그거 뭐냐, 대손 삼각 버튼. 예. 자, 이제 원천징수 문제로 갑시다. 자, 1번. 다음은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인 김현철의 9월분 급여 명세서이다. 급여 자료 입력 및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수당 등록 및 공제 항목은 불론 자료 무시하고 직접 입력할 것. 자, 기업부설연구소니까 뭐 이거에 대해서 비과세 20만 원짜리 설정하라고 하는 거 있겠네요. 자, 근데 우리 시험 볼 때 본인 컨디션 제일 잘 아니까 시험 볼 때 긴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일반 전표나 이런 데에서 긴장해서 실수하면 내가 한번 분기 틀리면 다시 안 보여요. 틀린 게. 나중에 다시 봐도 내가 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그 일반 전표나 메인 매출 전표는 내가 실수 한 개 하더라도 부분 채점 없어요. 그냥 3점 감점이에요. 참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그 뭐 전자이어 하나 안 한 거 없냐, 안 되냐, 메인 매출 전표에서 그 우리 불공제 사유 잘못하면은 부분 채점 없냐, 없어요. 그냥 3점 아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처 하나 안 쓴다? 그럼 당연히 아웃인 거예요. 근데 소득세 문제 같은 경우는 이는 부가가치 신고서 부속 서류하고 소득세는 전부 다 부분 채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 원천징수 문제가 앞에 우리 전표 입력하는 거하고 전혀 연관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긴장하시는 분들은 괜히 분계 먼저 하다가 실수 안 하게 차라리 문제 5번의 소득세 문제를 먼저 푸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왜냐하면 주위에 보면 정말 신기하게 제가 말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시험 시작 말했는데 도대체 뭘 입력한지 모르겠는데 누군가가 바바바 입력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분위기에 말려요. 나도 모르게 급해져. 그럼 실수가 되잖아. 그럴 거면 우리 지금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바로 입력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내가 보면서 판단하면서 그 템포를 그냥 내 템포로 바꿔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먼저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전혀 연관성이 없으니까. 그죠? 정말 신기할 거예요. 시작하자마자 누군가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뭔가를 막 입력하면 덩달아서 옆에서 또 누가 막 입력해요. 그럼 나도 입력하고 있을 거야. 그게 말리면 안 돼요. 나 정말 신기해요. 그렇게 빠르게 입력할 실력이면 그죠? 자, 그럼 이제 아래 내역을 보면
수당 등록 시 급여 명세서에 적용된 항목 이외의 항목은 사용 여부를 부로 체크한다. 당사는 모든 직원에게 식대를 지급하며 비과세 요건은 충족한다. 식대는 비과세라는 거고, 당사는 본인 명의의 차량을 업무 목적으로 사용한 직원에게 자가운전 보조금을 지급하며 실제 발생된 시내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그럼 자가운전 보조금도 비과세라는 거고, 당사는 기업부설연구소 법적 요건 충족하며 기업연구소 연구보조비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 자,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전월 미환급세액은 18만 원이고 별도의 환급 신청은 하지 않는다. 자, 그럼 지금 여기에서 일단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기업연구소 연구보조비는 비과세라는 거고, 공제는 특이한 게 없죠. 그냥 있는 기존 거 쓰면 되겠네요. 자, 그럼 급여 자료 입력에 가서 수당공제, 자, 기본급이 있고, 일단 직책수당, 어짜수당도 그냥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이제 우리 만들면 되겠네. 과세의 연장수당, 비과세의 기업연구소 연구보조비. 자, 그럼 이제 수당 등록 끝났으니까, 자, 급여는, 자, 귀속이 9월 달이고 지급이 10월 10일이죠. 자, 그리고 김현철 직원 250, 30, 15만 원, 30만 원, 20만 원, 30만 원.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 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급여 입력은 끝났고, 자, 그럼 이제 창 닫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 가서, 자, 귀속이 일한 달 9월 달 거고 지급은 10월 10일 날 줬죠. 그러면 10월부터 10월 그럼 이 급여에 소득세 이 금액, 그럼 전월 미환급세액이 18만 원 있다라고 했고, 환급 신청은 안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비워놓고, 그리고 창 닫으면서 저장하시면 이제 끝났죠. 자, 다음 2번 21년 6월 1일 입사한 최민국의 전 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자료와 연말정산 자료는 다음과 같다. 전 근무지를 반영한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에 소득 명세, 월세, 주택, 임차 차입 명세 및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입력하시오. 최민국은 무주택 세대주이며 부양가족 없다. 부양가족 없으면 전부 다 본인이 쓴 거네. 자, 전근무지 정보가 있고, 그럼 전근무지에 대한 정보 쓸 때는 우리는 세액 쓸 때에 결정세액을 쓰는 거죠. 이 금액 원천징수 당했는데 얘 돌려줬다는 거잖아. 이걸 낸 거죠. 자, 그리고 연말정산 자료를 보면, 자, 전부 다 본인 거니까, 자, 자동차 보험은 문제 없는데 저축성 보험은 안 되고, 치료 목적 허리 디스크 수술 있는데 최민국 신용카드로 결제, 뭐 본인이니까 본인 거 썼다는 거고, 카드 쪽에 보니까 허리 디스크 수술비 적혀 있죠. 그러면 지금 신경 따라 안 써도 되겠네요. 치료 요양 목적이 아닌 한약 구입, 그러면
얘는 의료비세 공제 안 된다는 이야기고, 실업 보정용 안경 구입은 50만 원만 되겠죠. 그러면 합쳐서 410만 원만 되겠네요. 다음 대학원 등록금은 본인만 되니까 되고, 영어 학원비가 업무 관련성 없음. 만약 업무 관련성이 있으면 되나요? 업무와 관련 있다라고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쓸데없이 그냥 확인 작업처럼 없음 적어놨는데, 업무하고 관련 있다 하더라도 영어 학원비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종교단체 당해 기부금,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한 당해 기부금 될 거고, 신용카드 사용액 중에 800만 원은 본인이 근무하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분. 그러면 얘는 안 되죠. 사업자 경비 처리된 건 안 되고, 허리 디스크 수술비는 이중공제 되니까 안 되고. 자, 현금 영수증 2,250인데 30만 원은 대중교통이고 12만 원은 공연 관람. 그럼 이 사람의 총 급여가 얼마일지 들어가 봐야 알겠지만 7천이 안 넘겠네. 왜냐면 5월달까지 다른 회사에서 2천만 원 쓰면 일반적으로 7천이 안 넘겠죠. 그러면 얘는 도서 공연 쪽에 12만 원 써줄 거고. 그럼 이 두 금액 뺀 금액을 현금 영수증에 쓸 거고, 월세 자료는 이렇게 항상 마지막에 세액 공제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럼 얘도 써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로 가서 최민국 사원에 먼저 전 근무지를 쓰면 주식회사 안전양해 근무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 급여는 1,800, 상여는 200. 그리고 아래에 우리 사회보험료 건강보험 78만 5천원, 장기 요양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자, 기납부세액은 24만 5,876원. 자, 그럼 이제 연말정산 입력 탭에 가서 보험료에서 75만원, 의료비에서 본인 410만원, 교육비에서 본인 대학원 1,000만원, 기부금에서 종교단체 당해 기부금 300, 종교단체 외 지정 기부금이 10만원. 다음 신용카드에 가서 3,400에 법인 경비 800만원 빼면 2,600만원이고, 현금 영수증에는 250만원에서 30만원 그리고 12만원을 빼면 208만원이고, 도서공료는 12만원, 대중교통은 30만원. 다음 월세 자료에 가서 임대인, 임부자,
자, 다가구 주택이고 52제곱미터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121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840만.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실기는 끝났네요. 지금 이 사람도 결국은 실질적으로 세금 낸 거 하나도 없죠. 일반적으로 좀 그래요. 자, 이제 이론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다음 중 회계 지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목적적 합성에는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적시성이 있다. 예, 비적 맞네요. 자, 신뢰성에는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이 있다. 검표중 맞네요. 다음 3번에 예측 가치는 정보 이용자의 당초 기대치를 확인 또는 수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확인적 역할이 피드백 가치죠. 근데 예측 가치라고 해서 틀렸네요. 다음 4번에 중립성은 회계 정보가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편의 없이 중립적이어야 함을 말한다. 맞죠? 그래서 답은 3번. 자, 2번. 다음 중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채무증권은 취득한 후에 만기 보유 증권,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중에 하나로 분류한다. 채무증권이니까 이 세 개 중에 하나 분류한다. 맞죠?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채무증권은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한다. 위에서 이 세 개라고 해놓고서 왜 이해 안 되면 이거래. 이건 우리를 무시했다. 그죠? 그래서 얘는 틀렸고,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미실현 보유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 항목으로 처리한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평가 손실 기타 포괄 손익 누계 맞죠? 4번에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미실현 보유 손익은 단기 손익 항목으로 처리한다.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익은 우리 영업외 수입 비용이니까 맞죠?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렸네요. 자, 다음 3번. 다음 중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충당부채는 우리 퇴직급여 충당부채처럼 부채로 인식할 수 있는 거. 돈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우발부채는 돈이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는 우리가 발급한 포인트 같은 거 있죠. 그런 거고, 우발자산은 내한테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는 거. 얘 둘이는 그래서 우리는 재무제표에는 작성을 안 하는 거죠. 자, 그럼 1번에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으나 우발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한다. 왜? 우발자산도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죠. 자, 그래서 얘가 틀렸고, 우발부채는 자원 유출 가능성이 매우 낮지 않은 한 주석에 기재한다. 돈 나갈 확률이 없으면 아예 표시할 필요가 없는 건데, 나갈 가능성이 있으면 그래도 얼마 정도 포인트 발급했습니다라고 주석에다가 표시해둬야 여러분이 투자한다 생각했을 때에 그 가능성이라도 여러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을 수 있겠죠. 3번에 충당부채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부채고, 충당부채는 그 의무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자, 다음 4번. 다음 중 자본 거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1번. 자기 주식은 취득 원가를 자기 주식의 감옥으로 하여 자본 조정으로 회계 처리한다.
자기 주식은 자본 조정이고 취득 원가를 우리는 장부에 기록을 하게 되죠. 이번에 자기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 금액이 장부 금액보다 크다면 그 차익을 자기 주식 처분 이익으로 하여 자본 조정으로 회계 처리한다. 잘 나가다가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장부 금액보다 큰 금액에 팔면 자기 주식 처분 이익 맞는데 얘는 자본 잉여금이죠. 근데 자본 조정이라 그래서 2번이 틀렸고 3번에 처분 금액이 장부 금액보다 작다면 그 차익을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의 범위에서 상계 처리하고 미상계된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자본 조정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로 회계 처리한다. 지금 손해 보면 자기 주식 처분 이익하고 먼저 우선 상계하고 그래도 손해 본 걸 자기 주식 처분 손실로 처리한다는 거죠. 그럼 맞고 다음 4번에 이익잉여금 처분으로 상각되지 않은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향후 발생하는 자기 주식 처분 이익과 우선적으로 상계한다. 당연히 오늘 상계를 해야지. 그래서 답은 2번. 자, 다음 자, 5번.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취득 당시 만기가 1년인 양도성 예금 증서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속한다. 현금성 자산이 되려고 하면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만기가 1년짜리는 단기 금융 상품에 들어가지 현금성 자산이 아니죠. 지폐와 동전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속한다. 얘는 현금이니까. 우표와 수입인지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볼 수 없다. 맞죠? 얘는 통신비, 얘는 세금과 원가나 수수료 처리할 거고. 다음 4번에 직원가불금은 단기 대여금으로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볼 수 없다. 직원 가불해 줘놓고서 내 현금성 자산이라는 것 여러분이 생각해도 말이 안 되겠죠. 답은 1번이 틀렸네요. 자, 이제 6번. 다음 중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1번 직접 재료비는 기초 원가에 포함되지만 가공 원가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직접 재료비는 기초 원가, 기본 원가 그게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근데 제조 간접 가공 원가는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죠. 자, 직접 농업비는 기초 원가와 가공 원가 모두에 해당한다. 맞는 이야기죠. 다음 3번. 기회비용은 현재 대안을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 포기한 대안 중 최소 금액 또는 최소 이익이다. 아니죠. 제일 최대 이익이죠. 그래서 3번은 틀렸고. 자, 다음 4번에 제조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판매 관리 활동에 발생하는 원가를 비제조 원가라 한다. 우리 판관비 이런 것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제조 원가가 아니죠. 그걸 비제조 원가다 한다. 자, 틀린 답은 3번. 자, 다음 7번. 다음 중 제공품 및 제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제공품 계정에 대변에 기입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매출 원가는 제품 계정에 대변에 기입한다. 이렇게 이걸로 생각하셔도 정확해요. 우리 어제까지 봤던 이 T 계정 있죠? 그럼 제공품이면 기초 제공품 재고액 단기 총 제조 원가 기말 제공품 재고액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그리고 제품은 기초 제품 재고액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기말 제품 재고액 매출 원가. 지금 여기에서 지금 1번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제공품의 계정에 대변, 제품 계정에는 차변, 이렇게 하면 맞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매출 원가는 제품 계정에 대변. 정확한 이야기죠. 자, 다음 기말 제공품은 손익계산서에 반영된다. 얘는 여기까지는 제조원가 명세서라고 했죠. 여기가 손익계산서, 여기는 제조원가 명세서. 근데 손익계산서에 반영된다니까 틀렸고. 다음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 합계를 단기 총 제조원가라고 한다. 맞죠? 자, 다음 8번. 자, 주식회사 세계는 직접 배분법을 이용하여 보조부문 제조 간접비를 제조부문에 배분하고자 한다. 보조부문 제조 간접비를 배분한 후 절단 부분의 총 원가는 얼마인가? 자, 그럼 이번엔 직접 배분법을 쓴다라고 했죠. 그럼 우리는 보조부문에서 발생한 이 금액을 얘 둘이의 비율대로 나눠줄 거예요. 그럼 자, 먼저 수선 부분 거는 6대2 40만원을, 그러면 40만원에 곱하기 6 나누기 8 하면 얘는 30만원. 그럼 얘는 10만원이겠죠. 자, 그리고 다음 우리 전력 부문의 20만원은 5대5 똑같네요. 그러면 10만원 그리고 10만원. 그럼 지금 물어본 거는 절단 부분의 총원가니까 50, 10만원, 10만원에서 70만원이 답이 되겠네요. 그럼 얘는 2번이 답이 되겠죠. 자, 다음 9번. 다음 중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1번 기말 제공품 평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기말 제공품 평가하는 게 종합원가 계산에서 기말 제공품을 총평균법이다, 평균법이다, 선인선출법이다, 그러면서 평가를 하죠. 개별 원가는 아니죠. 제조 간접비 배분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맞죠? 다음 동종 대량 생산 형태보다는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 형태에 적합하다. 맞죠? 다음 공정별로 원가 집계를 하기 때문에 개별 작업별로 작업 지시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공정별은 종합원가 계산의 키워드라고 했어요. 그리고 작업 지시서, 얘가 개별 원가 계산의 키워드라고 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네요. 자, 다음 10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비정상 공손 수량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정상 공손은 단기 완성품의 10%로 가정한다. 자, 그럼 보면 자, 기초가 200, 착수가 600, 기말이 50, 완성이 650. 그럼 800, 700, 100개가 공손이 났네요. 그죠? 그럼 공손이 100개인데 정상 공손은 완성품의 10%, 65개가 정상 공손이면 35개는 비정상 공손이겠죠. 100개 공손 중에서.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네요. 자,
11번.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1번 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를 신청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일괄하여 신고 납부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있다.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하나로 그냥 일치시켜 버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신고든 납부든 전부 다 한 군데서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주된 사업장은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또는 개인의 사무소로 한다. 다만 법인 경우는 지점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이건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는 법인은 지점이 되지만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지점이 안 되는 차이점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2번은 틀렸어요. 자, 다음 주된 사업장에 한 개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맞고 4번에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된다. 맞죠? 20일 전까지.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렸네요. 자, 12번.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면세를 적용한다. 맞나요? 영세죠. 면세가 아니고. 그래서 1번 틀렸고.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가 없다. 맞고. 간이가세자는 간이가세를 포기하지 않아도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간이가세자는 과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영세율 적용도 되고 그리고 의제매입세 공제도 되고 하지만 대손세액 공제 신고는 안 되고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 기재해서 쓰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 다음 4번에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맞죠? 답은 1번. 자, 다음 13번. 다음은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사유 및 발급 절차를 설명한 것이다. 가장 틀린 것은 1번 계약 해제로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 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로 하여 발급한다. 종이 때는 이제 붉은색이나 그렇게 한 거고 지금 마이너스로 한다. 그럼 여기 포인트는 이거죠. 계약 해제일로 작성 일자를 쓴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정확한 거고 다음 면세 등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하여 발급한 거는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로 발급한다. 처음 발급한 날에 그 날짜로 해가지고 취소해버릴 거고. 다음 3번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에 재화가 환입된 날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로 하여 발급한다. 우리는 환입 반품 받으면 반품 받은 날 우리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입력하는 거 해본 적 있죠? 그래서 얘는 환입된 날을 해야 되는데 근데 작성일을 처음 세금계산 작성일을 적고라고 적어서 틀린 거예요. 얘는 그래서 얘는 틀린 거고 다음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이중 발급하면 그 처음 발급한 날에 마이너스로 해서 하나를 취소해 줄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 자, 14번. 다음은 소득세법상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승무원의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승무원이 근무 기간 외 기간 중 통상 체제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을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본다. 자, 이 말이 뭐냐면 183일 이상이라는 거주자의 기준이 있는데 우리 항공기 승무원이나 이런 경우에는 항상 비행기 타고 외국을 다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어디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지를 볼 건데 그때 자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곳이거나 아니면 비행 아닌 때 주로 체류하고 있는 지역 거기를 우리는 거주지로 볼 거예요. 주소지로. 자, 맞는 이야기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 한다. 맞는 이야기고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정확한 표현이네요. 영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경우 무조건 비거주자라고 본다. 우리는 시민권자 이런 기준이 아니죠. 주소를 우리나라에 183일을 두고 있냐 이걸 따질 거예요.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자, 다음 15번. 다음은 소득세법상 교선금과 이월교선금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1번.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추계신고를 하거나 추계조사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이월교선금 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 우리 추계신고하거나 추계조사를 결정하는 경우에서 얘는 예외 없이라고 해서 지금 틀린 지문인 건데 얘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과거에 손해봤던 걸 공제 안 해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추계 신고를 하는 사유가 재해를 당하거나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경우에는 슬픈 상황인 거죠. 그런 경우에는 6월 교선금 규정을 적용을 해줘요. 근데 예외 없다라고 해서 틀린 거예요. 자, 이번에 사업소득의 2월 교선금은 사근, 연기, 이입의 순서로 공제한다. 맞네요. 자, 그리고 주거 건물 임대 외에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2월 교선금은 타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 우리 부동산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 사업소득은 그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하죠. 자, 그리고 교선금 및 2월 교선금을 공제할 때 해당 과세기간 교선이 발생하고 2월 교선금이 있는 경우 그 과세기간의 교선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자, 이렇게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작년에도 손해봤어요. 올해도 손해봤어요. 그럼 언제 거부터 채울 거냐? 올해 손해본 거부터 정리하고 그래도 남아야 옛날 거로 가는 거예요. 올해 손해봤는데 무슨 옛날 거부터 챙기고 있어. 그럼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교선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빼는 거예요. 원리 이해가시죠? 자, 이렇게 하면